주막집 부인의 비밀. 옛날 어느 봄날에 봉이 김선달이 집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도 활짝 피었겠다. 어디든 봄을 따라 다녀와야겠구나. 그런데 막상 집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는 돈 한 푼도 없었지요. 모두 집어치우고 낮잠이나 자야지. 김선달은 좀처럼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콧노래를 부르다가 팔을 베고 꿈나라에 들어갔지요. 다음날 아침 김선달은 지난밤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침 일찍 살인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여보, 어딜 그리 서둘러 가십니까? 부엌에서 밥을 짓던 김선달 부인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볼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좋은 일이 있고 말고. 김선달이 살고 있는 마을 동구 밖에는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주막 주인을 김자수라고 부르고 있었지요. 주막집 주인은 김선달 또래의 사내였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벼슬을 하여 좌수가 아니었지요. 주막집 주인은 평소 술만 취하면 자기 중조부가 벼슬을 했다며 큰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그를 김좌수라고 불렀지요. 김좌수는 집안 살림은 나 몰라라 하고 그저 날이면 날마다 술과 노는 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찾아간 곳이 주막 김좌수가 사는 집이었지요. 봉이 김선달이 주막 안으로 얼굴을 쓱 내밀자 주막 안에서 풍겨 나오는 술 냄새에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주막에 있던 김자수의 부인이 주막 안으로 들어서는 김선달을 보고 반기는 듯 말하였지요. 겉으로는 반기는 척을 했지만 속은 쓰렸지요. 봉이 김선달은 주막을 드나들면서 돈을 내고 술을 마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 때마다 김자수를 불러내 내기 바둑을 두자고 하고는 바가지를 흠뻑 씌워 공수를 마시고 유유히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러니 김자수 부인이 김선달만 보면 얼굴을 찡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요. 김자수 부인은 아침부터 김선달이 또 무슨 수작을 부려 막걸리를 얻어 먹고 갈지 궁금했습니다. 김선달이 고기를 썰고 있는 주막집 부인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자니 돌쇠 어멈이 고기를 썰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지 뭡니까? 그래서 고기 한 점에 막걸리를 한잔 할까 하고 왔습니다. 제가 고기를 썰고 있는 모습이 댁에서 보인다는 말씀이시지요? 돌쇠 어멈은 주막집 마님 노릇을 하면서 그걸 모르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란 어떤 일이든 오래 하면 도를 통한다는 말이지. 선달님께서 무슨 도통한 일이라도 있으시다는 건가요? 대체 무슨 일에 도를 통하셨나요? 김선달을 희끗 보며 좌수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야 말할 것도 없이 주도이지. 주도요? 주도란 술을 마시거나 술자리에 있을 때의 도리를 말한답니다. 내 주도에 통했다 이 말이요. 그 많은 도 중에 주도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걸요. 세상엔 여러 도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도란 제일 멋지고 운치가 있는 법이지요. 이 주도의 도를 통하려면 보통 정성으로는 어렵지. 그 어려운 주도를 선달님은 도통하셨다는 말씀이군요.
그뿐이겠소. 눈만 감고 있으면 화나지요? 도대체 뭐가 화나다는 말씀이시지요? 주막 돌쇠어멈 고기 써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는 말이시오. 농담도 참 무슨 그런 도가 있나요? 술을 10년 넘게 마시면 도가 생기게 되는 법이지. 아침에 2잔, 점심에 2잔, 저녁에 석 잔, 이렇게 10년을 넘게 마시면 주도에 도통하는 법이라오. 그건 그렇고 김좌수는 아직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았소. 감기에 걸렸는지 몸이 불덩이 갔더니 지금 앓고 있습니다. 김자수 부인은 김선달이 남편과 어울려 공짜 술이라도 얻어 먹을까봐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제까지 팔팔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라니. 이거 마침 잘 되었군. 친한 친구 사이에 문병을 하지 않고 그냥 갈 수야 없지 않겠소? 김선달의 말을 들은 김자수 부인은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김선달은 속으로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좌수 부인이 부린 꾀를 벌써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뭔가 궁리를 하고 있던 김자수 부인은 난처한 얼굴로 김선달 얼굴을 살피다가 말씀은 고마운데 지금 돌쇠 아버지는 잠에 취해 계십니다. 뭐 대단한 병도 아닌데 문병까지 하실 건 없지요. 자, 술이나 한 잔 드십시오. 이렇게 너스레를 떨며 술을 내놓았습니다.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하고 김자수 부인이 따라주는 막걸리로 해장을 했습니다. 이봐요 돌쇠어멈. 사실 오늘 돌쇠어멈과 중요하게 의논한 일이 있어 왔소. 무슨 의논하실 게 있으세요? 이렇게 중요한 일은 돌쇠어멈밖에 할 사람이 없구려. 그래서 내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렇게 온 것이지. 무슨 의논이기에 그리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돌쇠어멈, 이 좋은 시절을 그냥 집에서 보내서야 되겠소. 그래서 올 봄에는 저 살굴꽃이 떨어지기 전에 9월산으로 꽃놀이를 갔다 왔으면 하는데 돌쇠어멈 생각은 어떻소? 꽃놀이요? 9월산으로 꽃놀이를 가는 계획이 있는데 돌쇠어멈이 서둘러 주어야겠소. 제가요? 9월산 꽃놀이라?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노는 일에는 길을 쓰고 덤비는 김좌수 부인이었지요. 김좌수 부인은 그렇지 않아도 싱숭생숭하던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꽃놀이라는 말을 듣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지요. 그럼 꽃놀이는 누구랑 같이 가나요? 그야 물론 우리 마을 사람들이지. 누구든 가고 싶은 사람만 가서 놀다 오잔 말이오. 남자들은 내가 모을 테니 돌쇠어멈은 여자들을 모으구려. 돌쇠어멈은 꽃놀이를 가면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지요. 마을에서는 9월산 꽃놀이 관광단이 조직되어 출발할 참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꽃놀이가 무슨 큰 경사라도 되는 것처럼 저마다 채비를 차려 동구 밖으로 모여들었지요. 9월산 관광단은 남자가 16이었고 부녀자가 13, 모두 29명이 꽃놀이 부푼 꿈을 안고 봉이 김선달을 앞장으로 관광길을 떠났습니다. 평양에서 9월산까지는 250리 길이 되었지요.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가 않았습니다. 관광단 일행이 9월산에 도착한 3월 보름날, 그야말로 그날 밤은 보름달이 밝은 청취 있는 밤이었습니다. 부녀자들은 9월산 망월사 뜰 앞에 세워진 9층탑 둘레에 모여 장래의 소원을 빌었지요. 하룻밤을 편히 쉰 일행은
먼 길을 걸어온 피로를 풀고 정우가 조금 못되어 산 중턱에 있는 단군굴을 구경하러 나이 어린 삼이승을 앞세우고 망월사를 떠났습니다. 어쩜 산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게 모두 김선달님 덕분입니다. 선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야 생각인들 했겠어요. 그렇고 말고. 봄 경치의 칭찬은 김선달에게 돌아갔지요. 가는 길이 험하여 부녀자들은 조금 쉬었다 가고 남자들은 먼저 길을 떠났습니다. 김선달이 남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부인네들과 천천히 올라갈 테니 자네들은 먼저 올라가게. 당군굴을 구경한 다음 그 너머 망해사에 가서 점심을 먹도록 하지. 조금 쉬고 김선달은 부인들을 데리고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달이 부인들을 데리고 당군굴까지 갔을 때에는 남자들은 당군굴 구경을 끝내고 망해사로 간 뒤였지요. 부인들과 함께 당군굴에 도착한 김선달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해냈는지 성큼성큼 당군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당군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합장하고 커다란 소리로 외쳤지요. 봉이 김선달은 이제 지난날에 저지른 죄를 낱낱이 신령님께 고하여 용서를 비옵니다. 죄인 봉이 김선달은 어려서 장난이 심하여 이웃마을 박생원네 씨암탉을 몰래 잡아 삶아먹고 홍참복네 개를 복날에 끓여다가 보신탕을 해 먹었지요. 이 모두가 제가 장난을 좋아해서 저지른 죄이니 신령님께서는 이놈을 용서해 주시어 죽으면 천당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못을 뉘우치던 김선달은 꿇었던 무릎을 펴고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를 보고 있던 여인들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내가 하는 소리를 들으셨지요? 여기는 신성한 곳이어서 누구든 이곳을 지날 때에는 과거에 잘못한 죄를 낱낱이 고해야만 앞길이 순탄하고 편안하게 저승길에 간다오. 그렇지 않으면 신령님의 노여움을 사서 집안의 벌을 내린다오. 그러니 여러분도 나처럼 과거에 저지른 죄를 빠짐없이 말하고 신령님께 용서를 구하시오. 여인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죄를 구하시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소? 그러나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좋소. 그럼 앞으로 여러분 신변이나 집안에 재앙이 내린다 해도 후회하지 마시오. 그럼 나는 속 시원히 고백을 했으니 다른 곳으로 갑시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주막 안주인 돌쇠의 어머니였지요. 저 지금 제가 과거에 저지른 죄를 신령님께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김선달은 속으로 코 웃음을 치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 잘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냥 지나친다는 게 말이나 되겠소? 김자수 부인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저는 그게 다름이 아니오라. 건넌마을 이첨지를 마음에 품어 그만 부녀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못 지키고 말았습니다. 돌쇠 어멈이 고백하는 것을 듣고 김선달은 자기가 심판하는 사람처럼 엄한 목소리로 돌쇠 어멈을 불렀습니다. 공포에 질린 김자수 부인이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해서는 신령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소. 어디서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는지 낱낱이 고해야 하오. 저는 3번 사람들을 눈을 피해 이첨지를 만났습니다. 작년 여름 대동강 모래밭에서 만났고 마을 앞에 있는 느티나무 밑에서 만났고 마지막은 저녁에 만나 달 구경을 하였지요. 모두 저의 잘못이니
신령님께서는 널리 굽어 살피시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됐소이다. 그럼 다음 분. 뭐 부끄러워할 것 없소이다. 죄는 어느 누구나 한두 가지는 있는 법이지요. 한 새댁이 나와 말했습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 늦은 봄이었습니다. 제가 달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먼 친척되는 도리가 저를 끌었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가 이끄는 대로 후원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를 꼭 껴안는 거예요. 신령님 부디 제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을 마친 새댁은 흐느껴 울기까지 했습니다. 울지 마시오. 그리고 다음 분 나오시오. 양반집 젊은 마나님이 나왔습니다. 지난 겨울 일입니다. 이웃 마을에 잔치가 있어 갔었지요. 그런데 그때 장롱 밑에 떨어져 있던 비녀가 보였습니다. 그 비녀를 보고 욕심이 나서 그만 그걸 훔쳐오고 말았지요. 딱 한 번의 실수이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인 13명은 봉이 김선달이 지켜보는 가운데 낱낱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김선달은 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겉은 멀쩡하나 속은 썩고 있구나. 그들은 나흘 동안 9월산 꽃놀이를 모두 무사하고 즐겁게 끝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김선달을 본 김선달의 부인이 화가 나서 말하였지요. 집에 먹을 양식도 없는데 무슨 꽃놀이를 다녀오신 겁니까? 내 꽃놀이를 그냥 다녀온 줄 아오. 다 우리 집안을 위해 다녀온 것이지. 여러 소리 집어치우고 어서 쌀자루나 내놓구려. 김선달은 쌀자루를 들고 김좌순의 주막으로 갔습니다. 김선달은 주막으로 들어서며 김자수 부인을 보고 웃으며 인사를 건네었지요. 아침부터 선달님께서 웬일이세요? 반갑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일찍 올 일이 있어서 왔소이다. 그나저나 쌀 5말만 구워줄 수 있겠소? 김선달의 얼굴에는 미안하다는 기색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지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죄수가 없다고? 그럼요. 벌써 몇 번째인가요? 선달님이 구워가는 쌀은 있어도 갚는 쌀은 없잖아요. 우리도 쌀이 없어요. 김자수 부인은 줄 쌀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렇소. 김선달은 한동안 김자수 부인을 바라보다가 말을 했습니다. 별 수 없군. 쌀은 없어도 김자수는 방에 있겠지. 우리 집 양반은 또 왜요? 허허 이거 참. 이 김선달이 과일씨를 많이 받는데 할 수 없지. 할 이야기는 해야지. 무슨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낸들 왜 할 이야기가 없겠소? 무슨 말씀이냔 말이에요. 돌쇠어멈, 꼭 이 선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알겠소. 알고 싶다면 내 시원스레 말하도록 하지. 그러니 대동강 모래밭에서 네? 뭐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자수 부인 얼굴이 창백해지고 말았지요. 김자수 있는가? 일부러 큰 소리를 치며 김자수를 불렀습니다. 선달님! 그러자 자수 부인이 황급히 달려와서 김선달 옷자락을 잡아 끌었지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잘못했으니 우선 해장이나 하십시오.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았습니다. 쌀 5말 구워드리긴요. 제 성의로 그냥 드릴 터이니 제발 그의 귀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김자수 부인은 자기 잘못을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하며 김선달이 달라던 쌀 5말을 쓰린 속을 달래며 얼른 퍼주었습니다. 염려 마시오.
내 꼭 비밀을 지키리다. 김선달은 쌀 5마를 메고 주막을 나왔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여비 한 푼 안 들이고 꽃 구경을 하였고 또 그 덕분에 쌀까지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로 김선달은 이 같은 방법으로 여러 여인들을 찾아가서 겁을 주고 제법 많은 양의 쌀을 얻었지요. 김선달은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나쁜 일을 한 여인들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어준 것에 대한 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허웅애기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허웅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애기지만 어린 아들, 딸을 둔 어머니였지요. 이 부인은 무명 짜는 솜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온 나라에 그 솜씨를 따라올 사람들이 없었지요. 그러다 하루는 허웅애기가 갑자기 죽어 저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허웅애기의 무명 짜는 솜씨를 눈여겨본 저승의 왕이 허웅애기한테 말했습니다. 저승에서 무명을 짜서 고운 옷을 만들어 다오. 그래서 허웅애기는 저승에서도 날마다 무명을 짜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승에 두고 온 어린 자식들 생각에 늘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니 새하얀 무명이 눈물 자국으로 늘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리 되니 저승왕이 허웅애기를 불렀지요. 네가 그리 눈물을 흘리니 더는 안 되겠구나. 밤엔 이승에 가고 낮엔 저승에 오너라. 그날부터 허웅애기는 밤마다 이승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귀신이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문을 꼭꼭 닫고 몰래 아이들을 돌보았지요. 하루는 옆집 할머니가 아이들을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미 없는 아이들인데 살이 포동포동 오르고 말끔한 것이 영 이상하였지요. 너희들 밥은 누가 지어주는 것이야? 우리 엄마가 지어주지요. 너희들 머리는 누가 그리 곱게 해주니? 누구긴요. 우리 엄마가 해주지요. 너희 엄마가 너희 집에 온다고? 우리 엄마는 밤만 되면 오는데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희 어머니에게 뭐 이상한 점이 없니? 우리 엄마는 바삐 움직여서 그런지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럼 너희 엄마가 올 때 이 할미에게 알려주겠니? 엄마가 오는 날에는 온 문을 꼭 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께 알려드리겠어요? 그럼 네 발가락에 실을 묶어줄 테니 엄마가 오면 줄을 당기렴. 이윽고 밤이 되어 허웅애기가 집에 오자 아이들은 할머니의 말대로 발가락에 묶은 실을 잡아당겼지요. 그러니 할머니가 냉큼 달려왔습니다. 와보니 죽은 허웅애기가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이고 사람이고 밤낮으로 어린 자식들을 돌봐야지 어찌 이리 밤에만 오는가? 밤이 되면 이승에 오고 낮이 되면 저승에 가기로 저승왕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니 되네. 이제부터는 어디 못 가네. 제가 안 가면 저승사자가 저를 잡으러 옵니다. 내 좋은 생각이 있으니 나만 믿게나. 그러더니 할머니가 뾰족한 가시가 잔뜩 난 가시나무를 한 가득 베어다가 허웅애기 집 둘레와 마당에 빼곡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니 사람이고 귀신이고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였지요. 허웅애기는 늘 어린 자식들을 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할머니를 믿고 저승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승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고 일렀거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다니 괘씸하다. 당장 허웅애기를 잡아오너라. 명을 받고 저승사자가 허웅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 문이란 문은 꼭꼭 잠가놓고 가시나무를 잔뜩 쌓아 놓았지요. 저승사자가 둘러보니 들어갈 곳이 지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갔지요. 그러고는 손으로 초가 지붕을 살살 헤치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한 구석에 허웅애기가 아이들을 꼭 감싸 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방 안으로 손을 쑥 하고 집어넣었지요. 그리고는 허웅애기 머리를 움켜쥐고 머리카락 몇 올을 쏙 하고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승에 있던 허웅애기는 그 길로 아주 죽어 저승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승왕은 이승과 저승을 완전히 갈라놓고 서로 오고 갈 수도 없게 했다고 합니다. 어린 왕의 유배지. 단종의 나이 12살 때 아버지인 문종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단종은 작은 아버지인 수양대군이 시키는 대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얼마 후 수양대군은 단종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임금이 바로 세조이지요. 단종은 수강궁에 갇힌 채 쓸쓸히 지내야 했습니다. 그 무렵 집현전 학자 출신인 몇몇 문신들과 유흥부 등의 무신들은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실 것을 모의하였지요. 수양대군을 죽이고 단종을 다시 왕의 자리에 앉힙시다. 그러나 이들의 모의는 김질이라는 사람의 밀고로 탄로가 나고 말았지요. 이렇게 되자 이 사건의 주동자인 성삼문, 이계 유흥부, 박팽년 등 충신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세조는 단종도 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는 영월로 귀양을 보내버렸습니다. 영월에 있는 청령포로 귀양을 간 단종은 외로운 나날을 보내었지요. 뒤쪽은 절벽으로 된 산이 가로막고 있고 양옆과 앞쪽은 강물이 놓여 있어 마치 섬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 단종은 청령포에 갇힌 채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지요. 그곳에 갇혀있던 어린 단종은 사람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에 올라가 강 건너 멀리 지나가는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리곤 하였지요. 그러다 어느 해 여름 홍수가 나서 청룡포가 물에 잠기려 하자 세조는 단종을 광풍헌으로 거처를 옮기게 했습니다. 단종은 외로움을 달래려고 광풍헌 동쪽에 있는 정자에 올라가 실을 읊곤 하였지요. 어느 날 단종이 정자에 올라가 실을 읊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찾아와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마마, 외로우시지요? 제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품속에서 머루를 꺼내어 단종에게 바쳤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예, 소인은 추익한이라 하옵니다. 추익한은 한성 부윤을 지냈던 사람으로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 이곳에서 조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단종이 정자에 앉아 홀로 시를 읊는 것을 보고는 하도 가련하여 찾아왔던 것이었지요. 그때부터 단종과 추익한은 말동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제가 따온 산머루입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산머루를 맛본 단종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참 달고 맛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추익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에 올라가 산머루를 따다가 단종에게 갖다 바치고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이제 단종은 그를 하루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추익한이 단종에게 가져다 줄 머리를 따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연하리에 있는 계사 폭포 앞에서 단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종이 왕이 입는 곤룡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추익한은 머루를 든 채 단종에게로 달려가 물었지요. 마마,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자 단종이 말 위에 앉은 채 말했습니다. 태백산으로 가는 길이요. 그러고는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지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추익한은 단종이 거처하던 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뜻밖의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단종이 세조가 내린 사약을 받고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추익한은 조금 전 단종을 만났던 계사 폭포까지 달려가 단종을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단종의 시신은 걷어주는 이 없이 한동안 동강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엄홍도라는 사람이 몰래 가져다가 동을지산 기슭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장릉이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검은 연기가 나온 곳. 조선 선조 때 토정 이지암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지암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마턱 밑에서 글을 배우다가 서경덕의 문화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는 서경덕에게서 많은 학문을 전수받아 천문, 지리, 음양 등의 도를 통했습니다. 그는 풍수 지리는 물론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는 신통력까지 지니고 있었지요. 그가 지금의 포천 현감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홍수가 날 것이라고 예언하여 강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을 미리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을 구하였지요. 그는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토정비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지암은 운막집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지요. 그래서 토정이란 호가 붙게 된 것이었습니다. 토정 이지암은 풍수 지리에도 능하여 전국을 두루다니며 명당을 찾아내었지요. 하루는 그가 청주의 아양산에 올라갔는데 동쪽에 있는 우암산에서 대장군의 웅장한 전기가 하늘로 뻗쳐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토정은 황급히 우암산으로 뛰어 올라가 보았지요. 우암산에 올라가 보니 마침내 혈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혈이란 풍수지리에서 전기가 모인 자리를 말한답니다. 그 혈에서 웅장한 기운이 솟아올라 하늘로 뻗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이야. 이곳에서 천하제일가는 대장군이 이 나라를 위해 태어날 것이 분명하군. 토정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까봐 가짜 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푯말을 하나 세워 놓았지요. 이 혈은 장군에게나 맞는 자리이니 여느 사람들은 묘를 쓰지 마시오. 이렇게 푯말을 써놓고 돌아서던 토정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빼앗기면 어쩌지? 생각다 못한 토정은 푯말 뒷면에다 다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자리는 토정 이지암이 본 것이니 틀림이 없다. 토정은 그렇게 해놓고서야
마음이 놓여 우암산을 내려오게 되었지요. 며칠 후 진천에 사는 풍수쟁이가 명당 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우암산에서 뻗치는 상서로운 기운을 보고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토정이 어느 사람은 묘를 쓰지 말라는 편말을 세워놓은 채 있었지요. 한 발 늦었군. 풍수는 몹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발걸음이 떼어지질 않았습니다. 토종이 명의님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야. 하지만 이런 명당 자리를 놓칠 수야 없지. 풍수는 토정이 세운 편말을 뽑아버리고 자기 조상의 묘를 이곳에다 옮기려고 가짜 묘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는 황소 울음소리와 함께 온 산이 흔들리더니 가짜 묘 속에서 우두 장군이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풍수는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두 눈에 불을 켠 우두 장군이 입에 피를 흘리며 큰 소리로 울더니 다시 가짜 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지요. 그러고 나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벼락이 가짜 묘를 내리쳤습니다. 벼락을 맞은 가짜 묘는 검은 바위로 변하고 풍수는 그만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고개를 넘고 있던 토정은 갑작스런 황소 울음소리와 함께 우암산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는 한탄을 하였다고 합니다. 토정은 욕심 많은 풍수의 실수로 뒷날의 국난을 이겨낼 훌륭한 대장군이 태어나지 못했음을 두고두고 애석해했다고 합니다. 앞 못 보는 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앞 못 보는 아버지와 착한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딸을 낳고는 7일 만에 죽고 말았지요. 앞 못 보는 아버지가 아기를 등에 업고 이 집 저 집 젖 동량을 다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랐지요. 그리고 얼마나 효녀였던지 멀리 중국 땅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딸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뜻밖의 말을 전하였지요. 어젯밤 꿈이 정말이군요.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앞 못 보는 장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장님이 큰 시주를 해줄 것이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보시오 스님, 보다시피 저는 가난뱅이 장님입니다. 딸과 단둘이 살고 있지요. 그럼 딸을 시주하시지요. 아버지는 번쩍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자기 때문에 고생만 하느니 부처님 곁에 두는 게 나을 것 같았지요. 그렇다면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딸 홍장이는 아버지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홍장은 스님을 따라 난생 처음 산을 넘고 어느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금은 보화를 가득 실은 웬 배 두 척이 들어왔는데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홍장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지요. 그러더니 넙죽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참으로 우리 황후마마이십니다. 깜짝 놀란 홍장이가 뒤로 물러서니 뱃사람이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 그림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글쎄 거기에 딸 홍장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째서 제 얼굴이 거기 그려져 있습니까? 우린 중국 진나라 사람입니다. 나라에 흉년이 들어 돌린 병이 돌아 민심이 흉흉해지고 말았지요. 그 해결책을 큰 스님께서 내셨는데 동쪽 나라에 있는 효녀를 황후로 맞으면
좋은 세상이 온다 했습니다. 이 그림의 여인이 바로 그 효녀이지요. 그러니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홍장은 사신들이 가지고 온 금은 보화를 스님에게 건네주고 그들을 따라 배에 탔습니다. 그렇게 진나라에 간 홍장이는 황후가 되었습니다. 황후가 된 뒤에도 홍장이는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여 밤낮 가리지 않고 병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다시 편안해지기 시작했고 온 백성들이 황후를 칭송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홍장은 고국에 홀로 계신 아버지 걱정 때문에 늘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홍장은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올리던 관음 보살상을 고향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성스레 배를 만들어 관음 보살상을 바다에 띄웠지요. 배는 파도를 타고 먼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쯤 홍장이의 옆 동네에는 성덕이란 아가씨가 살고 있었는데 매일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먼 바다에서 연꽃이 피어오르며 연꽃 속에 홍장이 앉아있는 꿈이었습니다. 성덕은 자기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 바닷가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먼 바다에 떠 있던 배가 스르르 움직이더니 성덕이 앞에 섰지요. 그 배는 바로 홍장이 띄어보는 관음보살상이었습니다. 성덕이는 관음상에 절을 하고 관음상을 업었지요. 이렇게 가볍다니? 관음상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꼬박 열흘을 걸어서 가파른 고개를 넘었는데 갑자기 불상이 너무너무 무거워져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성덕이는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 움막을 짓고 관음상을 모셨지요. 그곳이 관음사가 되었고 성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장이의 아버지는 성덕이 관음상을 모신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앞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잘 살았다고 합니다. 노인의 한을 풀어준 군수. 옛날 한량으로 소문난 김생이 뒤늦게 과거에 급제하여 나간 군수로 부임하게 되었지요. 김군수는 마침 동문수학하던 친구가 근처 군수로 있었기에 그곳을 들렸다 나간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친구와 만나 서로 덕담을 나누고 회포를 푼 후에 헤어질 시간이 되었지요. 이에 친구가 말과 관노를 내어주며 나간까지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군수는 이를 뿌리치며 혼자 간다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 길을 어찌 혼자 간단 말인가? 멀기도 멀거니와 대낮에도 혼자 넘기에는 만만치가 않네. 더구나 최근에는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네. 친구가 만류하는 것이 오히려 김군수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김군수는 기어이 혼자 길을 떠났지요. 늦은 아침을 먹고 떠났는데 한낮이 되어서야 나간과의 경계에 이르자 제가 나왔습니다. 이 제만 넘으면 나간이었지요. 그러나 초인 길인 데다가 사람들도 잘 다니지 않아 길도 가늠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김군수는 거침없이 제를 넘었지요. 하지만 칡 넝쿨과 나무들이 어찌나 빽빽한지 금방이라도 맹수들이 나와 달려들 것 같았습니다. 대낮인데도 너무 어두워 무언가 나올 것 같은 음산한 길이었지요. 담력이 좋기로 소문이 난 그였지만 다소 긴장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도
뒤를 돌아보면 다시 그 길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또 돌아보면 또다시 그 길이었지요. 몇 번을 그러고 나니 이제 무서운 마음마저 들고 몸도 지쳐 한 발짝도 옮기기 힘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푹 주저앉아 쉬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난 든지 갑자기 백발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가 힘들어서 김군수가 되물었지요. 그랬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여덟냥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였지만 치맥기가 있나 싶어 그냥 무시하고 그래도 길 동무가 생겼다 싶어 함께 가기를 청하였습니다. 저 노인장, 제가 나간까지 가야 하는데 길을 좀 안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여덟량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김군수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노인은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김군수가 노인을 따라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따라 나섰지만 어찌나 걸음이 빠른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김군수는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 여덟량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언제 나타났는지 노인이 바로 옆에 서 있었지요. 노인장, 도대체 여덟량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노인이 이번에는 손을 내밀며 여덟량 하였지요. 그때서야 김군수는 노인이 말하는 것이 돈 여덟량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허리춤에서 돈 여덟량을 꺼내 노인장에게 주었지요. 그랬더니 노인이 갑자기 풀썩 주저앉더니 이번에는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노인이 김군수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지요. 노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한지라 다들 대성할 것이라 덕담을 하곤 하였지요. 글 공부를 열심히 한 끝에 과거를 보러 갔는데 고을 사람들 모두 장원급제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지요.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던 길에 승평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나간까지 여덟량이 없어 홀로 고개를 넘다 강도를 만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색이 과거에 급제한 몸이라 관아에 부탁하여도 되었을 터인데 워낙 올곧은 선비라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만 불귀의 계기 되고만 것입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정신이 나간 채 이 고개에서 아들을 기다리다 죽어 원기가 되었는데 여덟량의 한이 맺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덟량이라고 외쳤다는 것이었지요. 노인을 만난 사람들마다 혼절하는 바람에 여덟량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에야 여덟량을 받게 되어 자신의 한이 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노인은 잘 가시오 한마디 하더니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길이 훤하게 트이고 그 덕에 김군수는 고개를 쉽게 넘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굴렁바위 이야기. 경기도 시흥 고을에는 옥녀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옥녀봉으로 올라가는 고개 동쪽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가 바로 굴렁바위였지요. 굴렁바위는 다른 바위들과는 달랐습니다. 바위 위에는 여러 가지 동물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으며 영물로 소문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가마를 매는 가마꾼이나 상여를 매는 상여꾼들은 굴렁바위 곁을 지나다니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넘으려고 산길로 들어갔다가 굴렁바위 옆을 지나기만 하면 발이 땅에 붙어 꼼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바위가 발목을 잡나 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으니 말이야. 굴렁바위는 귀신 붙은 바위야.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등줄기가 오싹오싹해. 사람들은 굴렁바위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대감집 부인이 가마를 타고 고개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마를 매는 가마꾼들은 굴렁바위에 대해서는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모두들 담력이 센 사람들이어서 조금도 겁내는 기색 없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굴렁바위 곁에 다다라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두 발이 땅에 달라붙어 한 걸음도 떼어놓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가마 안에 있는 부인이 물었습니다. 왜 가지 않고 서 있는 것이냐? 마님, 바위가 저희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걸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쯤 왔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굴렁바위 옆입니다. 그래? 대감집 부인도 굴렁바위가 어떤 바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마꾼들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굴렁바위가 못 가게 잡으니 할 수 없구나. 가마를 내려놓아라. 가마꾼들은 가마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가마에서 나왔지요. 부인은 굴렁바위 곁으로 다가가서 바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동물 발자국이 찍혀있는 부분을 눈여겨 보았지요. 그리고 나서 부인이 말했습니다. 마당새야, 이리 와 보너라. 예. 가지고 온 주먹밥을 꺼내어 이 바위 앞에 차려놓거라. 머슴은 부인이 시키는 대로 바위 앞에 주먹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가마꾼들에게 말하였지요. 너희들은 바위 앞에 엎드려 차린 것은 없지만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거라. 가마꾼들은 영문을 몰라 부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뭐 어떠라는 것이야? 어서 절을 하라니까. 가마꾼들은 부인의 재촉에 못 이겨 바위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차린 것은 없지만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자 부인이 가마에 오르며 말하였지요. 이제 되었다. 출발하도록 하자. 가마꾼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 마주보다 할 수 없이 가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발을 번갈아 떼어 올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마꾼들은 신기하고 놀랐지요. 그래서 걸음을 옮기며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자 부인이 태어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신기할 것 없어. 간단히 제사를 지내어 호랑이의 노여움을 풀어준 것이니 아까 바위를 자세히 보니 호랑이 발자국이 꽤나 어지럽게 찍혀 있더구나. 새끼 호랑이로부터 늙은 호랑이에 이르기까지 수십 마리는 되겠어. 그걸 보니 호랑이들이 넋이 한데 모여 바위 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더구나. 그렇게 갇혀 지냈으니 오죽 배가 고프겠느냐. 그래서 제사를 지내주었던 게지. 그 뒤로부터 가마꾼들이나 상여꾼들은 굴렁바위 곁을 지날 때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하여 무사히 그곳을 지나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장승. 어느 산골 마을로 통하는 고개에 장승이 서 있었습니다. 장승은 사람의 얼굴 모양을 새긴 기둥인데
천하대장군이라 쓰여 있었지요. 고개를 넘어다니는 사람들은 천하대장군 앞에 절을 하며 자기 소원을 말하고는 돌 하나를 주어 천하대장군 옆에 쌓인 돌 무더기 위에 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앙을 물리쳐 주고 복을 내려주리라 믿었지요. 닷새에 한번 열리는 장날, 산골 마을에 사는 김서방이 장터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서방은 장승 앞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오늘도 천하대장군님께 복을 빌고 가야지. 천하대장군님, 제가 무엇을 바라는지 아시지요? 저는 우리 가족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김서방은 절을 하고 천하대장군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천하대장군이 걱정 말거라 하고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지요. 김서방은 돌을 주어 돌 무더기 위에 얹고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장터까지는 20리의 거리였지요. 김서방은 장터에 도착하였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지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니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장터를 한 바퀴 돌고 나니 시장기가 돌았지요. 주막에 가서 욕이나 할까? 김서방은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서는데 누가 아는 체를 하였지요. 자네 여기 웬일인가? 친구인 박서방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하였지요. 김서방과 박서방은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때가 되었지요. 두 사람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습니다. 주막을 나섰을 때 밤이 으슥해졌지요. 김서방은 박서방과 헤어져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서방은 노래를 부르며 길을 걸었지요. 술에 취해서인지 오늘따라 집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김서방은 비틀거리며 고개에 이르렀습니다. 천하대장군 옆을 지나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었지요. 그러나 김서방은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천하대장군을 보자 마음이 풀어져 그 앞에 벌렁 누워버렸지요. 그러고는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았습니다. 그때 고갯마루에 호랑이가 나타났지요. 오늘은 재수가 좋구나. 먹잇감이 누워있네. 호랑이는 김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쫙 벌렸지요. 바로 그때 천하대장군이 벼락같이 호령을 했습니다. 네 이놈, 지금 무슨 짓이냐? 물러서지 못할까? 호랑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투덜거렸지요. 천하대장군님, 왜 이러십니까? 저 사람은 제 먹이입니다. 먹이를 빼앗아 가시면 안 되지요. 천하대장군은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털끝 하나 손을 대선 안 된다. 내가 지켜주는 사람이란 말이다. 그러니 다른 데 가서 먹잇감을 찾거라. 다른 데라니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 가서 먹잇감을 찾아보란 말입니까? 여기서 30리쯤 가면 바닷가가 나온다. 그곳에 소금밭에서 일하는 젊은이를 찾거라. 그 젊은이가 네 먹잇감이다. 알겠습니다. 호랑이는 천하대장군의 말대로 바닷가로 갔습니다. 바닷가에 소금밭이 있었는데 소금밭 위에 외딴집 한 채가 있었지요. 호랑이는 외딴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외딴집에는 천하대장군이 말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지요. 저 사람을 잡아먹으려면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이 닫혀 있네. 호랑이는 집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집 안으로 들어갈 만한 틈을 찾았습니다. 옳지, 여기 구멍이 있구나. 허드렛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호랑이는 얼른 수채 구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어 들어갔지요. 집 안에 있던 젊은이는 수채 구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젊은이가 수채 구멍으로 다가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 호랑이가 용을 쓰며 기어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요놈 봐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혼을 내줘야지. 젊은이는 가마솥이 있는 부뚜막으로 갔습니다. 가마솥에서는 소금물이 펄펄 끓고 있었지요. 젊은이는 소금물 한 동이를 떠와 수채 구멍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아, 뜨거워. 수채 구멍을 기어가던 호랑이는 뜨거운 소금물에 데어 죽었습니다. 김서방을 먹으려다가 천하대장군에게 쫓겨난 호랑이는 그렇게 젊은이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